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선점하려고 7월 전에 얼른 사두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6월 달에 거래량이나 대출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예측해드린 것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6월 달 안에 끝날지 7월, 8월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수입이 많은 가구는 뭐 어떻게 감당이 되겠지만 수입이 지출과 차이가 그 아슬아슬하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앨런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국고가 바닥날 수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단순하게 재정난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인 국가 시스템의 위기를 말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올해 1월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가 종료되면서 미국 재무부는 다시 특별조치라는 비상수단에 들어갔죠.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마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채 한도, 이걸 영어로 뎁 실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빚의 총액 상한선을 말하는데, 즉 정부가 국채를 통해서 얼마까지 빚을 질 수 있는지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모든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돈을 메꿔서 지출하게 되는데, 국채 발행이 무한정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부채 한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현재 한 3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경 2,400조 정도 됩니까? 엄청난 돈이죠. 자, 우리나라 1년 GDP의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것도 한계에 찼다라는 뜻이니까 미국도 정말 심각해진 겁니다. 자, 이것의 1차적인 문제는요, 부채 한도가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냐? 정부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죠. 기존에 발행한 국채의 이자도 계속 갚아야 됩니다. 이걸 감당하기에는 세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거나 유예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미국도 국가부도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도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이런 이유로 공무원들의 급여, 사회보장비, 군인들 급여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가 있었는데, 유예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부채 한도 적용을 멈추고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정해진 날짜까지는 부채 한도를 넘겨도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료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2023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채 한도가 올여름에 바닥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자, 진짜 문제는 이것이 단순하게 미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국채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도를 맞는다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위태롭죠.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이 IMF급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2024년 말 기준 1927조 원입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너도 나도 뛰는 아파트 값을 하루라도 먼저 잡으려고 모두가 빚을 내서 달려들다 보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5월, 그러니까 바로 전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18조 원입니다. 지난 5월에 한 달간 증가한 액수도 5조 6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4월에는 4조 8천억 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6월이 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한 7월 말쯤 되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90% 선까지는 끌어내려야 그나마 좀 버틸만 한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또 기업부채도 문제가 되죠. 기업부채는 GDP 대비 111% 정도 되는데 게다가 자영업자분들의 대출도 정말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돈을 못 갚겠다라고 하는 예상되는 돈이 50조 원 정도 되죠. 부채 중에 특히 영끌로 집을 산 젊은 층의 부채 부담이 아주 극한 상황이죠.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기준금리가 2.5%가 됐지만 코로나 이전
그때 대비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게 뻔합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올랐는데요. 미국의 위험이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EPF 부실 우려도 해소가 안 된 채 계속 불안을 가지고 가고 있죠. 자, 그 규모가 자그마치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오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설사가 위험에 빠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위험해지는 연쇄 부실이 이제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몰려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발 글로벌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어려워지면 한국의 경우는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급격하게 올려야만 됩니다. 여기저기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만약에 미국의 부채 문제로 원달러 환율이 1,600억 원을 넘어서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5%에서 6%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영끌족 분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고 부도가 나면서 모두가 다 경매로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영끌로 집을 사서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냈다면 하루아침에 그 이자가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된다면 지금도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하기 무서울 정도로 경매는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관세 문제로 수출도 아주 큰 타격이 생겼죠.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액이 6,838억 달러, 그동안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앞으로가 우리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전체 수출의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셧다운이 된다면 수출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고 힘든 자영업자분들의 경우는 수입 원재료 가격이 2배로 뛰게 되면 장사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역시 일반 소비자들도 물가가 오르면서 삶이 더 궁핍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엊그제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2.4%로 예상치를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도 금리를 못 내리게 됩니다. 지금 극한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돼야 되겠죠.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앨런 비 재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재앙이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고 자산이 붕괴되고 또 대량 실업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오면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37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만 월 1조 원을 돌파해서 연 12조 원이 훌쩍 넘어서 지출이 됩니다. 100명당 일자리가 37개, 이 수치는요 1998년 5월 달에 일자리가 32개 이후에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 1998년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IMF 직후였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 목동 쪽은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집 한 채가 매물로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넘게 줄 서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자, 반대로 분당 재건축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재건축을 못할 지경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극과 극의 부동산 시장인데 서울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위험성을 알리는 말씀을 드리면 왜 겁주냐, 아파트 값은 앞으로 더 오른다,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5년 내에 아파트 값이 2배에서 3배로 더 뛴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났고요. IMF 금융위기 때도 아파트 값이 다 내려갈 때 그때 간헐적으로 올랐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주택 가격이 폭락했었죠. 우리가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위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의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같이 다니던 회사 사람들 중에 책상이 하나 둘 빠지고 그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직장인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이 두 가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강의장에서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가면 잘 다니던 은행원마저 구조조정이 대상이 되고요, 또 영업 잘하고 잘 나가던 기업들마저도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파트 값은 당분간 깊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제 강의장에 오신 분들은 그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0.8%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빨리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올해 들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막연한 위기감의 표시가 아니라 정말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죠. 그런데 경기의 위축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연중에도
명태화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런 구조조정은 부동산 시장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겠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구조조정이 성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다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인데요. 최근 다시 불어오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요즘 구조조정의 바람이 시작된 곳이 바로 금융권인데요. 올해 1월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만 2,300명이 넘는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2,300명이라는 숫자가 좀 작아 보여도요. 1년 전보다 24%나 대폭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퇴직금과 위로금을 5억에서 10억씩 먼저 줘가면서 명예퇴직을 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니 저 많은 돈을 주면서 왜 굳이 내보내지? 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렇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인력을 줄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적자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극단적인 비용 절감이 목적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 현상이 좀 길어지면서 버틸 때까지 버텼지만 더 버틸 힘이 없다. 이러다가 모두가 죽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등등이 줄지어 인력 감축을 발표했죠. 이런 이유는 인공지능, AI가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에 AI의 활용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진지게 알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판교의 IT 기업들도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작년 24년에 12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고요.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한 500명을 미리 내보냈고 올해 안에 3,000명까지 인원을 줄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KT 역시 26%의 아주 큰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했는데 원래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KT는 AI로의 사업구조 재편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이만큼 또 많은 겁니다. 자, IT 업계는 AI 기술 발전으로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전 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원했고요. 전 세계 공장 17개 중에 10개만 남기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유례 없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구조조정을 발표된 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조정, 인원 감축은 반드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아직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부실한 것을 털어내야 다시 안정적인 시장이 돌아올 텐데 부실한 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PF라는 게 미래의 분양 수익 같은 사업성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미리 빌리는 것을 PF라고 하죠. 분양이 잘 안 된다 싶으면 PF 대출을 안 해줍니다. 분양이 잘 된다 싶으면 PF 대출을 잘 해주죠. 자, 지금 PF를 못 받은 그 땅을 살 때 빌렸던 브릿지론의 이자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자 결국 누가 감당해야지 이 사업이 끝나냐면 일반 국민이 분양을 받아줘야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분양받기엔 너무 고가니까 분양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지난 3년 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PF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개발을 하려던 시행사, 건물을 지으려던 건설사는 물론 돈을 빌려준 그 금융권까지 연쇄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당연히 신규 채용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인력은 내보내기가 바쁩니다. 지난해 137만 명 이상의 직장 폐업과 정리해고의 이유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자발적 실업자는 23년과 비교해서 24년에 10만 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25년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은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산업의 구조,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의 형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수도 과거와는 판이 달라졌죠. 이제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정말 식을 줄 모르고 계속 펌프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입지 아파트 값이 심상치가 않죠. 서울은 거래가 되는 것 중에 신고가 거래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아파트들은 하락을 이어가거나 아예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불경기에 왜 서울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포탄이 막 쏟아지는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나듯이
또 경기가 안 좋아도 금값은 뛰듯이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도 값이 오르는 단지는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전체적으로 대세 경기 불황이 오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할 겁니다. 지금 대세 경기 불황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파트값 하락 말씀을 드리면 100 하던 아파트 값이 뭐 20, 30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그야말로 전쟁이 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하락 수준이고요. 보통 30% 선 하락, 이걸 보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값이 100이던 것이 갑자기 200, 300 이렇게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200 수준 정도로 내려오는 게 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2018년 이전의 가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신고가 거래도 많고 반대로 경매도 전년 대비 27%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아파트 영끌들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게 29%나 대폭 늘어났죠. 서울 아파트 경매는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방의 경매는 낙찰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시중에 돈은 없는데 공항에 가면 여행객은 많고, 내 집은 내놔도 안 팔리는데 다른 집의 매도 호가를 보면 점점 더 올라가기만 해서 집값이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경제의 착시 현상이 정말 심한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37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 규모도 137조 원입니다.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KB금융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분기 부실대출 규모가 4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지금 급증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민간 부문 부채가 GDP 대비 207.4%입니다. 이 숫자는 일본 버블 붕괴 직전의 수치와 똑같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엔 162%였습니다. 그리고 버블 붕괴 직전 1990년엔 208%까지 올랐습니다. 똑같죠, 우리랑 지금. 그리고 버블이 빵 터진 후에도 1994년에는 214%까지 정신 못 차리고 빚이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두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채를 우리는 고령화로 인해서 갚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가계부채의 경우 갚을 길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산 아파트 가격을 누군가가 아주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갚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60대 70대에서 이런 절망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고요. 심지어 막 은퇴한 50대 분들 사이에서도 퇴직 후에 갑자기 돈을 다 날렸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주부분들도 집을 담보로 투자했다가 다 날린 경우도 많습니다. 비단 50대, 60대, 70대만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이런 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사기꾼들의 사무실을 가보면 사무실 인테리어를 아주 폼나게 잘 만들어 놓고 외관상으로 와, 이 회사 아주 멋진데? 라는 인식을 심어주죠. 서로 직함도 뭐 센터장님, 본부장님 이런 식의 호칭을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마치 센터나 본부가 여러 개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고요. 결국 투자를 하게 만든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령층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있고,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고 준비했다가 그 돈을 또 몽땅 날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회사들은 보통 강남권이나 금융권 밀집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노와 같은 그 대형 사무실, 그러니까 IT, 금융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열어서 마치 튼튼한 투자회사인 양 포장을 하고 투자를 유치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테헤란노 지역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활용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기 임대 방식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기본 임대 2년이 아니라 단기, 그러니까 길게는 좀 6개월, 짧게는 뭐 한 달 이렇게 임대를 내고 사무실을 얻는 것과, 또 전세자에게 또 짧은 기간에 월세를 주고 그걸 다시 빌리는 속칭 깔세를 얻어서 쓰는 방식이 바로 단기 임대 방식입니다. 금융 사기 조직들이 테헤란노와 같이 이렇게 초고가 사무실 밀집 지역에 단기 임대를 얻어서 사기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테헤란노에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는 좀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인다,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테헤란노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테헤란노에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융사기범들이 또 사기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2% 수익률을 준다, 이른바 고수익의 유혹을 탁 던집니다. 여러분, 하루 2% 수익률을 준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루 2%의 복리의 수익률을 준다면 세상에 이거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 정도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 본인들이나
친척들이 하지 왜 남에게 이런 수익률을 주겠습니까? 이건 정말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 2% 수익률을 주면 단순 계산해서 한 달에 복리를 빼더라도 60% 수익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0만 원을 준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원금 보장을 해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게 이거 정말 상식에 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광고에 당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모 지상파, 유명한 지상파 방송사의 그 계열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인품이 좋으십니다. 예전에 방송 PD 활동하실 때도 뭐 PD 비리 사건이 한창 성행하던 시기에도 누군가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으셨던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정년퇴직을 딱 하고 뭐 마땅히 수입, 그러니까 인컴이 없으니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투자 설명을 듣고 퇴직금 중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한 달에 투자 이익금으로 10%인 500만 원을 3개월 동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사업이 잘 되어서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더 있으면 한 5억이나 10억을 투자해라. 그러면 역시 10% 수익을 매달 주겠다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처갓집, 일가 친척들의 돈을 다 끌어 모아서 5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뭐 5천에 500만 원의 배당을 줬으니까 5억을 넣으면 한 달에 5천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에 쌍끌이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설마 뭐 지금까지 잘 줬는데 또 잘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그 큰 사무실이 텅 비어 있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연락도 안 돼서 경비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 사무실 분들 6개월 단기 임차 들어왔다가 나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5천만 원 냈을 때 500만 원씩 3개월을 받았는데 결국 내 돈으로 나에게 이익금을 주는 척하고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사무실 앞에서야 알았답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 사기를 의외로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안 당해 라고 하지만 막상 이런 사기꾼들이 다가오면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 방송사의 사장을 역임했던 분처럼 세상을 아주 잘 아는 분들이 더 많이 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기 조직들의 운영 방식을 분석해보면 정말 치밀한데요. 실제 투자자에게 직접 영업을 하도록 뭐 센터장 또는 지점장 또는 본부장 이런 전문성이 있을 법한 직책을 부여하고 또 그들의 인맥을 통해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을 또 따로 주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분들의 전직을 보면 교수, 변호사 이런 고학력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인맥이다 보니까 역시 또 의심을 사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가상자산,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등 신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고령층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코인 관련 다단계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마치 내가 신기술을 잘 아는 스마트한 투자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우는 잘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통계로 확인된 피해 규모만 올해 1분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 지역에서만 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2280건입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보면 훨씬 더 많겠죠.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집이 있는 분들도 각종 세금이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죠. 또 집이 없는 분들 역시 주거비용과 생활비가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는 그 불안감에 많은 분들이 이런 단순한 사기에도 너무 쉽게 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나이가 지난 분들이 금융소득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에 반신반의하다가 주위에 한두 명이 이런 것에 가입하면 덩달아 하면서 그나마 가진 돈을 다 잃고 오히려 더 궁핍해지면서 노후에 살아가는 일이 더 막막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융사기 수법으로 개인이 하는 범죄보다 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치는 사기 범죄가 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인이라고 하면 좀 더 잘 속는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4년 23건에서 25년 올해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4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범죄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범죄 이거 개인들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이거 철저하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불안했던 정치 리스크도 조기 대선으로 일정 부분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제발 좀 그만하시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민생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 여러분의 권력 투쟁에, 국민들을 여러분의 정치적 도구로 써먹지만 마시고 제발 좀 악성 계획적인 이런 범죄자를 뿌리 뽑을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표영호TV 구독자님들, 이런 투자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식에 반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일단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원금 보장 고수익은 없습니다. 고수익은 반드시 고리스크, 하이리스크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수익이면 당신 전 재산, 당신 친인척들의 전 재산 다 쓸어담아서 당신이 투자해라 라고 하세요. 아니면 뭐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계를 피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연 수익률도 5%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최소한 알아볼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이런 영업을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무실 임대는 단기인지 장기인지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조합,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같은 곳에 이 업체가 적법한 등록을 거친 업체인지, 그리고 불법의 소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다 확인하려면 귀찮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60대와 70대의 은퇴자분들이나 재테크를 해버리는 주부분들을 먹잇감으로 보고 사기를 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50대 분들도 은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50대 분들도 은퇴하고 나오자마자 이런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집은 안전합니까?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서 샀던 그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양이 실로 엄청난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강남 3구에서도 경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의경매 매물이 1년 사이에 21%나 급증했고요. 주담대출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저금리 시기에 영끌을 했던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임의경매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끌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을 못 지면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알지만 이걸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 간단하게 용어 정리와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임의경매라는 것이 뭡니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원리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이 재판 없이 법원에 신청해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은 임의경매의 경우는 재판 절차가 생략이 되고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겁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판결문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강제경매인데, 강제경매는 사인 간의 거래 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경매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얼마 전에 배우 서현진 씨의 전셋집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에 들어간 것처럼 전세 사기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경매에 들어가는 절차가 바로 강제경매죠. 강제경매의 경우는 이미 경매 진행이 시작되었다면 중간에 채무를 변제했다 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데 임의경매는 중간에 채무를 변제했다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임의경매로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3개월의 이자를 못 내서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 부동산이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국 통계가 자그마치 총 22,760건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대략적으로 한 150건 정도가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거죠. 제가 2022년부터 쭉 말씀드린 게 경매가 26년까지는 해마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과도한 대출로 절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경매라고 해서 모두가 싼 것은 아니다. 감정가 자체가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신 구독자님들 중에는 또 발빠르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저렴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익형 부동산도 아주 저렴하게 낙찰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아무튼 대출 이자를 못 갚은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정말 놀라우리 많지 많이 늘어났는데요. 2024년 작년 동기 그때는 18,700건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 대비 21.3%가 늘어났고요. 2023년 2년 전보다는 무려 69% 늘어났습니다. 한 70%가 늘어난 거죠. 제가 경매가 비처럼 막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 더 늘어난다 이거죠. 경매 물건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22,700건의 임의경매 매물 중에 집합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연립, 빌라 이런 경우는 9,469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상가, 오피스, 건물, 땅 이런 종류의 부동산들인데요. 요즘 부동산 이야기가 아파트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경매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빌딩의 상가들도 들어가 보면 공실투성입니다.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죠. 또 새로 지은 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의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억에 분양받은 것이 5억 정도 내놔도 안 팔립니다. 그렇다면 5억에 샀다고 쳐도 문제는 이게 5억의 가치가 있느냐, 이게 문제죠. 분양받을 땐 20억이었을지 몰라도 정작 임대를 주려고 하면 임대가 나가질 않고 또 오랫동안 공실로 인해서 은행이자 관리비는 계속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그 가치를 매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를 5억에 샀다 라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강남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던 그 땅들이 지금 부동산 PF가 안 나와서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또 다시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자, 총 22,760건의 임의경매 매물 중에 집합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빌라 이런 경우가 9,469건입니다. 전체 41.6%를 차지했는데 이걸 좀 지역별로 따져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2,615건, 서울이 997건, 거의 1,000건에 가깝습니다. 부산도 900건이 넘고요. 인천도 800건이 훨씬 넘습니다. 경남 쪽이 700건, 이렇게 순서대로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도 요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더 오르고 있죠. 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더 오르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시세도 따라 올라서 결국 전국의 아파트 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속칭 카르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의 예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의 경우도 임의경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강남 3구에서 나온 매물들을 보니까 158건입니다. 전체 서울 997건 가운데 15.8%를 차지하는 게 바로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자, 고가에서 더 빨리 얘가 치고 올라갈 집이니까 빨리 빚내서 사자 라고 해서 서둘러 샀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다시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강남 3구의 아파트 경매가는 낙찰가가 좀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97.7% 정도에 낙찰되고 있는데 강남 3구의 경우는 100%를 넘어서 낙찰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5대 광역시는 80%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의 낙찰가율이 76.7%로 가장 낮죠. 지금 부산은 그야말로 부동산 패닉이 왔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연체율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니까 올해 1분기에만 서울은 0.34%, 경기도, 인천 이 지역은 0.30%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통계 집계 이래 그야말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빚으로 샀다가 빚 감당이 안 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버블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초저금리 시기에 혼합형 또는 주기형으로 대출받은 차주들이 시간이 지나 금리가 갱신되는 이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지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금리를 비교해 보니까 집값이 막 급등하던 그 초입 시기 2019년 말 즈음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2.45%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년 5월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98%, 4%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더 높죠. 자, 거기다가 아파트 값이 내릴만 하면 부추겼고 또 내릴만 하면 자꾸 뭔가 부양책을 써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대출의 양은 점점 더 많이 받아야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 매수는 점점 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영끌은 자유대, 책임은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5월의 경우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252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중에 114건이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률은 4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은 또 낙찰이 안 되고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낙찰된 것의 가격을 보니까 낙찰가율은 평균적으로 97.7%입니다. 자, 이걸 보면 뭘 느낍니까? 경매 역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남권의 경우 최근 낙찰가율이 올라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월과 3월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고 다시 묶는 과정에서 아파트 값이 갑자기
초급등했었죠. 이렇게 되면 감정을 한 시점, 한 6개월 전의 시세보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보합세에서 서울 쪽은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표영호TV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의 본질은 사실 땅 싸움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전쟁 같은 무서운 사건을 치르지 않더라도 남의 나라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소유자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황은 정말 점점 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자, 이들이 부동산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집을 보유한 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만 명 중에 6%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 다주택자의 숫자가 6,49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 주택 보유자 중에 56%가 바로 중국 국적입니다. 22%가 미국인, 또 7%가 캐나다인인데요. 주택 말고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한 그 넓이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약 2억 6,56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치면 37,200개 정도. 여의도 넓이로 비교하자면 한 92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축구장 37,200개 넓이 중에 가장 많은 땅을 산 그 외국인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미국인입니다. 바로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땅은 미국인이 53%로 가장 많고 중국 7.9, 유럽 7.1, 일본 6.2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미국인이 아니라 교포분들이 대다수고요. 또 외국 법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땅의 비율도 33%나 됩니다. 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20억 원의 현금을 주고 산 사람, 바로 30대 중국인이죠. 그리고 서초구 대장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반포제이, 여기 74억을 주고 산 사람이 바로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아파트 매수를 보면 중국인이 2,789건, 미국인이 518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부평, 안산, 부천, 경기도 동탄, 그리고 서울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이 지역이 가장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돈의 출처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LTV,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나라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이걸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우리나라에서 안 받고 자국에서 받아온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로 간주해서 세금을 중과받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자국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내에서 여러 채를 가지면 다주택자 중과가 되겠지만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강남권에서도 투기 목적으로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외국인들의 자금 조달 과정을 불법 외환거래나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위법 의심 거래가 28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의 미국인 투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4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구에서 미국인이 매수한 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 건물이 58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건이 중국인이 샀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이걸 분석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이 정말 깨끗하고 잘 되어 있죠. 노선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떨어질만 하면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양정책으로 계속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사면 이익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했던 그 시기에도 온갖 부양책과 미봉책으로 다시 끌어올렸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엔 건설사 살린다고 청년들에게 빚어서 집을 사라고 대출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시장 논리로 가만히 두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순리대로 갈 텐데 역대 어느 정부든 정책만 내놓으면 마구 뛰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는데요. 27번 정책을 내놨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었고 지금도 그 오른 가격에서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 외국인의 투자가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도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와 또 투자를 하는 회사, 이 미국계 회사인데요.
CBRE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 2024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총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또 투자 대상은 오피스가 45%, 물류센터가 33%, 호텔이 18%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마도 외국계 회사도 지금 이익을 못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물류센터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로 시행사들도 여러 망한 분야가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시행사가 저를 찾아와서 물류센터를 개발해서 또 분양한다 라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미 지난 유행이다. 왜 지난 유행을 지금 뒤늦게 알고 지금 유행인 줄 알고 찾아왔냐. 물류센터는 하면 망한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 게 이게 투자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라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까지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최고가를 찍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매수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K-팝 한류, K-푸드 한류, 이걸 넘어서 K-부동산 한류가 생겨나서 너무 또 비싸지면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쳐다만 보는 꼴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우리나라 부동산에 기웃거리는 이유가 환율 영향으로 비교적 싸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 매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외국인의 경우는 규제가 심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설사 망할까봐, 또 금융이 어려워질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대출까지 지원해주면서 집을 사게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월 1일까지, 또 다시 27년 1월 1일까지 계속 연장해 가면서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 외에는 일반 주택 매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을 묻습니다. 최대 10,00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과 함께 또 주택을 강제로 매도하게 하는 매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혀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학이나 취업 목적의 체류나 또는 뭐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구매, 뭐 단순 개발용 부지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지만 나머지 전부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호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5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에 대한 외국인 구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는 사실상 현행법상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세입자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중국인인데 그 사람이 중국에 살고 있어서 하자가 생겨도 참 애를 많이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이 집주인이어도 참 애를 먹는데 말이 안 통하는 중국인, 더군다나 중국에 살고 있다면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인의 부동산 욕심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제가 하와이를 간 적이 있는데 하와이는 미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다라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이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도 많이 사놨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 투어를 온 적도 있었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사뒀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화교분들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금지한 적이 있기는 있었지만 결국 화교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풀어줬었죠. 자, 수요가 많은 자국민은 온갖 규제로 손발을 다 묶어놓고 외국인은 자금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외국인은 손발을 다 풀어놓고 부동산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상호주의에도 안 맞는다, 역차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분양하고 남은 무순위 청약의 아파트 중에 분양가와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서 줍줍이라고 불리는 줍줍 청약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누구나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이 있는 분들은 줍줍 청약에 신청을 못합니다.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자, 오로지 무주택이신 분들에게만 그 기회가 간다 이건데요. 이런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분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 강남권 아파트값, 강남권의 부동산 값을 못 잡고는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값이 안정이 안 되고 부풀려지고 있고요. 지방은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분양조차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지방은 분양도 잘 되는 곳이 있죠. 정책을 잘 펴서 부동산 안정화 반드시 이번 정부가 좀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